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일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제니스 캐플런, 역자 김은경, 출판 위너스북입니다. 미국 전역에 감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제니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책은 감사일기를 통해 변화하는 저자의 삶을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세밀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며 겪은 심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저자의 장점을 살려 유명인의 에피소드를 저자만의 따뜻하고 재치 있는 감성으로 풀어냈다.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감정이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심리학자, 교수, 의사, 철학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결혼 생활, 가족, 일, 건강 등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부터 CEO의 경영 전략까지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사를 통해 일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랑, 가족. 불평은 이제 그만.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멈추게 되어서.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긍정적인 태도가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자 감사가 내 일상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어느 겨울날 얼어붙은 보도 위를 살금살금 걷다가 미끄러지자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감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날씨라는 생각을 했다. 가만 보자. 그런데 왜 그런 걸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일기예보관으로 변한 듯 현재 영하 15도인데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20도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베이글을 사면서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서도 승강기에 타면서도 사람들과 추운 날씨에 대한 불평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문득 깨달았다. 최종 목적지인 회의실에 도착할 무렵엔 아침 내 불평을 쏟아냈던 터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내 감사일기장엔 추위를 카리브의 햇살처럼 느끼게 해줄 마력이 담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동해안과 중서부 지역을 꽁꽁 얼어붙게 한 지독히도 추운 겨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불평을 멈추는 일이었다.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를 가능한 한 눈 감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란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그달의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제 날씨에 대한 불평을 그만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일상에 더 감사하기로 했다. 날씨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점을 안다. 그들은 그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위안을 삼을 뿐이다.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참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걸으면서 스카프를 꽉 여미면서 생각했다. 내가 새롭게 쓰기 시작한 시각의 재구성이라는 방법을 그날 하루를 견디는 일에 써보자고 말이다. 이제는 폭풍 후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영국의 화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나쁜 날씨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최근에 발견한 책을 꺼냈다. 2세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이었다. 그는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적군을 격퇴하는 제국을 지키면서도 자기 성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글을 썼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여 전자에 중점을 두고 후자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책의 핵심 주제다. 이러한 철학은 수세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기원전 3세기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사람은 누구나 파괴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남은 한 주 동안 모든 데에서 긍정적인 반전을 찾는 것을 도전과제로 삼았다. 사람들이 날씨를 불평할 때 나는 히트텍 타이즈와 단열 고무 부츠의 좋은 점을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불평을 잊고 내가 그 물건을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았다. 인도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는 가게주인들에 대한 칭찬도 퍼부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 길거리에서 파는 뮤직 스카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으냐는 말도 했다. 5달러밖에 안 하는 스카프로 따뜻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분위기가 쉽게 바뀌고 사람들도 쉽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다. 그날 밤 나의 예쁜 일기장을 꺼내어 하루 동안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 몇 가지 사건을 적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줄이니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서. 하지만 그렇게 쓰고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삶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래는 사실이 아니었던 어떤 현실이 만들어지는 걸까? 다양한 영역의 연구 결과들은 인식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것에 반응할 때 현실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사실상 그것은 현실이 된다. 예를 들어 두통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 그것이 에드빌이나 바이엘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두통약이라는 말을 들은 쪽과 브랜드 없는 두통약이라는 말을 들은 쪽 가운데 두통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한 쪽은 전자가 더 많았다.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들으면 그럴 리가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에드빌은 상표 없는 이브로펜과 같은 약이고 바이엘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다. 각각 분자구조나 유효 성분이 같다. 혹시 약 표면에 입힌 당분 같은 비유효 성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을 나눠주고 일부에게는 다른 약이라고 알려준 실험의 결과도 같았으니 말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마음은 여느 진통제보다 강력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유명 브랜드 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모든 실험에서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두통 완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별력이 아주 뛰어난 와인 전문가들도 와인의 가격과 진짜 원산지든 아니든 간에 원산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하기 힘든 200달러짜리 도멘드 슈발리의 뚜껑을 딴 와인 전문가는 그것이 하우스 와인 라벨이 붙은 와인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것이다. 기쁨의 원천을 분석한 예일대학교 폴 블룸 교수는 와인 전문가들에게 라벨을 바꾼 와인병을 주고 실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저렴한 제품 라벨을 붙인 와인병을 받은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가 와인 맛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비싼 제품 라벨을 붙였을 때는 이렇게 말한 비율이 3배로 증가했다. 오크 향이 나는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맛이 짜여진 등처럼 와인 맛에 대한 박식한 표현은 혀의 미뢰뿐만 아니라 라벨에 영향도 받는 것이다. 빨대로 와인을 홀짝이는 동안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기계로 뇌를 촬영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더 인상적이다. 참가자들 앞에는 맛을 보는 와인의 가격 등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실은 다 똑같은 와인이었다. 블룸 교수는 참가자들이 비싸거나 귀한 것이라고 믿은 와인을 맛볼 때 그들의 쾌락 증추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유명 브랜드의 진통제의 경우처럼 개인의 신경회로는 똑같은 제품에도 다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와인과 진통제에 적용된 원리는 삶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내가 날씨에 불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싸구려 와인병에 근사한 레벨을 부착하는 일과 같았다. 그렇다고 날씨가 변하지는 않지만 내 경험의 질이 변했다. 긍정적인 해석이 두뇌 쾌락 중추의 빛을 반짝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두뇌를 타임스퀘어 네온 사인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만족감을 더 잘 느끼게 되고 불행감을 잘 느끼지 않게 된다. 철학자들에게 한참 몰두하던 나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주목했다. 기원전 340년에 태어난 에피쿠로스는 그때 이미 감사의 가치를 파악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3세기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터키의 세운 벽에 에피쿠로스가 남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러한 문구들이 현명한 조언이기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싶었다. 철학과 신학은 우리를 행복해지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는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비밀 소스이긴 하지만 포부와 결심이라는 재료도 허용되어야만 이 요리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날씨에 불평하지 않기라는 단순한 일로 매일 기분이 더 좋아졌지만 그 무엇에도 불평을 전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구심이 들었다. 일단 2가지 유형의 불평을 정의해 보았다. 하나는 야단스럽게 나쁜 점을 찾아내는 거고 날씨에 대고 그렇게 했듯이, 다른 하나는 뭔가를 정말 고치고 싶을 때 지적하는 거다. 나는 나의 불평 안 하기 방침은 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후자는 타당한 영역이었다.
세탁소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의 주름 장식을 망가뜨렸을 때 세탁소 주인에게 공정한 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새로 산 부츠의 굽이 떨어졌을 때는 교체를 위해 물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문제 해결에 방해되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욕망함으로써 현재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는 에피쿠로스의 충고를 가능한 자주 되뇌었다. 그래서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불평하는 대신 내가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에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내게 답장하지 않는 편집자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메일 수취함이 꽉 찼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 한 친구가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연주회에 데려갔을 때 나는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말했다. 어쨌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지냈으니 말이다. 내가 품은 모든 선의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점차 감사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에게 감사하기로 정한 한 달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남편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나 응급 환자를 받고 급히 집을 나갈 때 거꾸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고마워하기, 감사하기, 긍정적 시각이 점차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마틴 셀리그먼 박사를 만나러 필라델피아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 센터를 운영하는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심리학의 대가로 불린다. 전통적인 심리 치료사들이 불행한 심리 상태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셀리그먼 박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고무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게 하였다. 셀리그먼 박사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낼 때 심리학의 목표를 상처 치료에서 웰빙의 증진으로 바꾸는 중요한 운동을 이끌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우울증, 불안, 분노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만족감과 충실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감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지난해에 셀리그먼 박사를 처음 만났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열린 한 만찬회에 나를 초대했다. 캐비어, 바닷가재, 파이, 입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무스 등 몇 가지 요리를 먹은 후 그는 감사가 어떻게 웰빙 증진을 시키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긍정 심리학을 창시했을 때 이 분야에서 성취하려고 한 목표의 중요한 기준을 행복으로 삼았다.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된 지금 그는 행복으론 충분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잘 지내려면 관심, 의미, 목적, 감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감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웰빙 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셀리그먼 박사가 말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주 크지만 셀리그먼 박사는 인간관계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것은 오래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였다. 감사가 웰빙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웰빙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감사도 더 잘 느끼는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정답인 듯 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사회적 교류도 많이 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자연스럽게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감사를 위한 개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그는 말했다. 가령 제니스 씨가 저처럼 비교적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 쓰기, 감사편지 쓰기,
감사 방문하기 등을 하게 만들어 웰빙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지요. 셀리그먼 박사가 설명했다. 여러 연구 결과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며칠이나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나는 셀리그먼 박사에게 감사일기로 말미암아 나의 태도가 이미 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주 좋아요. 셀리그먼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그날 밤 일기에 쓸 거리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나는 신체와 두뇌에 대해 배웠던 터라 행동이 누려내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행동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신경공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셀리그먼 박사는 초기에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향상을 일으키는 개입은 감사 방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것의 출발점은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킨 사람들을 떠올리는 일이다. 그런 후에 자리에 앉아 감사의 편지를 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었고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300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편지를 다 쓰면 그 사람과 만날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편지를 진심을 담아 천천히 읽는다. 이때 방해 요소가 전혀 없어야 한다. 소통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편지 낭독으로 사람들은 감동하여 울고 서로 껴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편지를 쓴 사람이 그 후로 꼬박 한 달 동안 덜 우울해하고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가 말했다. 효과가 한 달 동안 지속한다면 작은 프로젝트 치고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한편 나는 1년짜리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효과가 이보다 더 오랫동안 갈 동기부여제가 필요했다.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셀리그먼 박사의 선례를 따라 여러 교수가 감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지 유형별로 정의해 놓았다. 물론 내가 그것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제시한 일반적인 논리의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사람들은 시간이나 노력이 투입되는 비용이 들었을 때 좀 더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가 공항에 가는 길에 나를 태워다 주면 고맙다고 느끼지만 이웃 사람이 자신의 목적지가 아닌데도 나를 공항까지 일부러 태워다 준다면 훨씬 더 고맙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이고 이타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때도 감사함을 느낀다. 한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만일 당신이 강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강물에 뛰어들어 당신을 구했다면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가? 물론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조대원이었다면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고마움을 느낄까? 만일 나라면 일단 물을 토해내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강물에서 끌어냈는지는 별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집으로 오는 기차에 앉아 최고의 감사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다. 감사일기, 사진, 편지, 방문 등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제안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측면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다. 기차란 곳이 깨달음을 주는 공간도 아니련만 창밖을 바라보는 내게 깊은 행복감이 밀려왔다. 내게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 겨울 날씨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상에 나만의 한 줄기 햇살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한 나의 노력에 점차 탄력이 붙었다. 프로젝트 시행 첫 달에는 일상에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덩달아 두 사람 모두의 기분이 좋아졌다. 여전히 나는 감사일기를 주기적으로 썼다. 그리고 매일 밤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쓰는 것이 내게 더 적합한 주기인 듯 했다. 그렇게 해야 감사일기가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일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니 나의 태도가 변했고 더불어 재미도 있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에 또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내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통제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짜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아직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했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